문정왕후의 그림자. 역사란 참 얄궂어요. 흔히들 왕조에 화려했던 성취나 궁궐안의 영웅담만을 두꺼운 책에 기록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빛나는 기록 아래 어둡고 축축한 조선의 맨바닥을 응시할 참이랍니다. 한나라의 권력이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 피폐함이 인간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는지,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어떤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일들이 민간에서 벌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명종시대의 참혹한 기록을 통해 똑똑히 목도할 거예요. 조선 중기 명종 임금의 짧고도 암울했던 그 치세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의 전횡이 하늘을 찌르던 암흑의 시대였어요. 왕실의 그 혼란이 곧바로 백성들의 삶으로 전이되면서 세 가지 거대한 사회적 파국을 낳았답니다. 바로 임꺽정의 포효, 을묘외변의 피눈물, 그리고 인육을 팔았던 용천부 금춘의 옥사가 그것이지요. 이 세 가지 비극을 따라가면서 인간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또 정치적 부패가 어떻게 이 땅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아픈 진실을 추적해볼 거예요. 모든 비극의 뿌리는 1545년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시작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었어요. 어린 국왕을 대신해 권력을 움켜쥔 이 여인은 단순한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력욕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치맛자락 아래에 꽁꽁 묶어두었지요. 그녀의 등장은 을사사화라는 피의 숙청을 동반했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동생인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을 앞세워 전 왕실 외척인 대윤유님 세력을 철저히 숙청했어요. 이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선비와 사림 세력이 목숨을 잃거나 조정에서 쫓겨났지요. 이 사륙의 그림자는 단지 정치적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후 20년 가까이 조선의 조정은 이 사륙의 공포 아래 경직되었고 오직 외척의 입맛에 맞는 아첨꾼들만이 감히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명종 임금은 그저 이름뿐인 군주일 뿐이었지요. 실질적인 권력은 외척 윤원형에게 모두 집중되었어요. 그는 당대 조선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청탁과 뇌물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거침없이 확장했습니다.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실의 종친들조차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첩이었던 정난정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엄청난 세도를 부리다가 결국 외명부 최고위직에까지 오르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들었지요. 그녀의 집은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뇌물과 청탁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었고 그녀의 한마디에 지방 관리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었어요. 조선의 정치는 완전히 개인의 사유물처럼 전락했고 왕도 정치의 이상은 사라지고 오직 윤원형과 정난정 일파의 탐욕만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썩어버리니 그 피해는 곧바로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어요. 윤원형 일파와 그들에게 줄을 선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도 온갖 명목을 붙여 부당한 세금과 공물을 걷어갔답니다. 동시에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광활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힘없는 농민의 토지를 몰수했어요. 평생 지켜온 논밭을 빼앗긴 농민들은 순식간에 떠돌이 유랑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쳤을 때 나라는 구휼은커녕 관리들의 수탈만이 더욱 가혹해지자 백성들은 산과들로 숨어들어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했어요. 명종시대의 사회구조는 이미 가장 밑바닥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1550년대 중후반이 되자 조정의 무능과 외척들의 수탈로 인해 조선 사회의 치안은 아예 기능을 잃었어요. 탐관오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무리를 짓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도적대가 마치 들불처럼 창궐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계곡을 거점으로 삼아 관아와 부호들의 집을 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정점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의 분노를 등에 업고 나타난 이가 바로 임꺽정이었어요. 임꺽정은 백정 출신이었지요. 조선의 신분제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 천한 신분이 가혹한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는 황해도 구월산을 근거지로 삼아 수백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을 규합했어요. 그의 무리에는 굶주린 농민, 떠돌이, 유랑민, 심지어는 생계를 잃은 관군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임꺽정의 난이 단순한 도적대의 난동이 아니라 봉건 체제에 대한 민중의 집단적인 항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임꺽정 일당은 활동 노선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적은 오직 탐관오리와 부당하게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부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관할을 습격하여 창고의 곡식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부패한 관리들을 직접 찾아가 처벌하기도 했지요. 그의 활동 범위는 황해도와 경기도를 넘어 심지어는 한양의 코앞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들이 관군의 포위망을 귀신같이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임꺽정 일당을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여겼고 그를 통해 잠시나마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임꺽정의 난은 약 3년 동안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조정은 그를 국적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했지만 외척 정치로 기강이 해이해진 관군으로는 그들을 쉽게 진압할 수 없었답니다. 임꺽정의 난은 명종시대 권력의 부패가 낳은 통치력 상실과 민심 이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나라 안에 혼란이 극심할 때 외부의 위협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지요. 두 번째 참화는 남쪽 바다로부터 왔어요. 바로 1555년 을묘 외변이었습니다. 명종시대 조정은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국방력 강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특히 남해안 지역의 방어 체계는 너무나 허술했지요. 부산포를 비롯한 삼포 계양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구들은 조선의 내부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답니다. 1555년 5월 왜구 수천 명이 배를 타고 전라도 해안에 대규모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안가 약탈에 그치지 않았어요. 영암, 장흥, 진도, 강진 등 전라남도 일대를 휩쓸며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했습니다. 마을들은 순식간에 불타 무너졌고 무고한 백성들은 잔혹하게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갔어요. 당시 조선 수군의 방어 태세는 초기에 형편없었지요. 외척의 전횡으로 변방관리들의 기강이 문란했고 군비는 부족했으며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으니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고 남부지방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조선 조정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하여 간신히 왜구를 격퇴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변방방어를 총괄하는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격상되었지만 이미 권력자의 부패와 무능으로 파탄난 국가 안보의 대가는 고스란히 해안가 백성들의 피눈물이 되었답니다. 정치적 혼란, 도적의 창궐, 외침의 참화가 겹치자 명종시대는 이제 인간의 도덕적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굶주림과 생존의 위협은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으며 사회의 흉흉함은 극에 달했지요.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1564년 북방의 평안도 용천부 일대에서 실종자가 급증했어요. 처음에는 굶주려 떠돌던 백성이려니 했지만 실종자가 끊이지 않자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렸답니다.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이 모든 만행의 배후에 금춘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금춘은 시신을 해체하여 인육을 마치 짐승의 고기인 양 교묘하게 속여 시장에서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굶주림에 지친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끔찍한 고기를 사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흉년으로 인한 단순한 생계형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지요. 살인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식인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성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마지막 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암흑시대의 징표였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곧장 한양 조정에 보고되었고 명종 국왕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나라의 도덕적 토대가 붕괴하여 인간의 고기를 먹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명종은 즉시 금춘에게 참수라는 최고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처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명종은 금춘의 죄악의 흔적조차 이 땅에서 지워버리도록 그의 집터를 완전히 파헤쳐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선의 가장 엄중한 형벌, 파가저택을 함께 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왕실의 정신적인 절규였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짐승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무너진 인륜을 땅에 새겨 회복시키려는 상징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에요. 용천부 금춘 사건은 숙종실록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야사로 명종 시절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용천부 금춘의 엽기적인 사건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전행이 빚어낸 정치적 혼란이 낳은 최종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었답니다. 임꺽정의 난이 가혹한 체제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면 의묘외변은 국가의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금춘의 사건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파괴를 의미했지요. 이 세 가지 참화는 권력층의 부패가 결국 국가라는 시스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랍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과 도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얼마나 쉽게 짐승이 될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은 명종시대의 어둠을 상징하는 비극이며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곧 인간성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영원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